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부 없는 기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정상근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묘성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 카타르인가요? 카타르. 네. 예, 카타르. 네. 그 날이 더워가지고 이제 겨울에 하는데 그래도 에어컨을 튼다고 합니다 보니까 덥죠. 네. 운동장에 에어컨을 튼대. 그렇죠. 다 덮어버린 운동장에서. 이야, 참 기름이 많으니까 그게 또 가능하겠구나. 네. 더우니까 또 그게 가능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만화 같은 일들인데, 제가 정말 축구는 그 2006년 이후로는 관심을 끊어가지고, 네. 그게 벌써 16년 전 일이네요.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 지금 이분 손흥민 이름은 압니다. 제가 손흥민 이름까지는 알아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응. 제 주변에 응. 아마추어인데 거의 전문가 수준의 그 축구 전문가 수준의 이 사람들이 있거든요. 스포츠 토토를 많이 하는 분이죠. 그게 아니라 그럼 완전 전문가지. 시부터 하는 사람들은. 방송도 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음. 그 전문성을 인정을 받아서 음. 축구 해설까지 하는 오.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 포위망이 좁혀지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 몇몇 분들이 있는데 예. 그분들의 전망은 일치합니다. 어떻게요? 3패로 조별리그 탈락. 3패. 3패. 야, 3패야? 네. 그래도 뭐한 번은 무승부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저 같은 이제 아마추어는 약간의 관심만 있는 저 같은 아마추어는 그래도 가나전에서 우리가 1무를 하고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는 아이고, 객관적인 전력상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제가 그래서 관심이 못 없으니까 이기지. 네. 조별리그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야, 나라 이름 들으니까. 1무 왜 2패. 가나를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가나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무 음. 손흥민까지 들어간 한국의 전력상 네. 그래도 가나전은 비길 수 있다. 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님은. 저는 쉽지 않지 않을까. 네. 전 뭘 알아야 네. 예측을 할 텐데 잘 모르겠어가지고. 통과하기도 쉽지 않을까. 네, 쉽지 않지 않을까. 음. 그래서 우리가 못 갈 거면은 일본도 떨어졌으면 좋겠다. 일본은 죽음의 주잖아요, 지금. 죽음의 조죠. 네. 근데 요새 뭐 축구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그냥 그 조별 그 추첨했을 때 일본이 굉장한 죽음의 조에 걸려들어서 안정환이 좀 기뻐한 듯한 짤이 돌았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스페인하고 독일하고 같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거기 죽음의 조입니다. 감사됩니다. 저는 뭐 한국전 안 보고 일본전만 보면서, 네, 네. 아, 재밌겠네요. 상대를 카타르시스를 응원하도록 거기서 하겠습니다. 느끼고 싶어요. 그나저나 참 큰일 났네요. 이 카타르전이 아니라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선전을 하면은 막 응원전이 막, 길거리에서. 넘실대고, 거리 응원은 뭐 공식적으로 뭐, 못한다는 안 하기로 거죠. 했죠. 네. 뭐, 안 하기로 했지만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16강 넘어가고 8강 넘어가봐. 안 하던 응원전도 다시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나 그럴 일이 만무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윤석열은 굉장히 애탈 것이다. 국면 전환에 호기로 삼으려고 할 텐데, 그동안 해왔던 바를 보면은,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3패, 1무 2패로 조기에 귀국한다면은, 대한축구협회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겠는가. 믿어야 쉽지 않습니다. 선수 라커로 막 가겠네요. 그렇지. 손흥민 기소. 야, 3패라니! 수색해! 예. 야. 그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 재밌는 나라입니다. 예. 또 이제 그 캄보디아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김건희가 네. 또 이제 그 심장병 어린이를 끌어안는 모습 보면서 좀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예, 그래요. 저희 제작진이 굉장히 손이 빠르네요. 이분은 정말 빠른 분이에요. 손흥민 발보다도 빠를 걸. 그러니까요. 제작진이 다 빵 터졌네요. 이거 봐봐, 이거 완전히 코스프레. 예, 그 짧은 사이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진들을 구하셨나요? 코스프레인데 이게 정말 제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만은 영부인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예. 생각했네요, 잠시. 레이디 퍼스트? 퍼스트 코스프레이디.
아, 네. 예. 잠시 헷갈리셨죠? 아, 그렇습니다. 이 치킨 게임과 치킨 게임을 혼동하는데 어쨌든 영 와이프. 예. 아니 요즘 영어로 제로 SNS를 하시는 분 아닙니까? 합니다. 첫날만 하고 말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네. 시간이 없어서. 그- 예. 아, 내가 용민이 형 잘 알지 않습니까? 용민이 형은 쉴 새 없이 올리셔야 되는 분인데 그거를 옮겼다가 또 옮겼다가 이 과정을 하려면 본인이 속 터져서 안 얼마나 되는군요. 답답하겠어요. 예, 근데 뭐 저기 좀 조금 좀 요즘 재판 준비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아, 또 서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아. 예, 그래요. 재판과 관련해서는 뭐 전략도 있고 해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재밌는 아마 그 결론을 아마 보게 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만은. 네. 자, 아이간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저기 코스프레. 아, 정말 난 좀 너무 역겹습니다, 진짜. 게다가 또 그 어린이들, 네. 아니, 그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저런 식으로, 그 자기 코스프레 용도로 오용하는 이 행태는 이제 천인공노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나는 저 사진을 보면서 음, 저게 일단 비공개지 않습니까? 네. 네. 비공개야. 비공개인데 공개한. 비공개야. 네. 네네네. 비공개고 네. 기자들도 안 데려갔어요. 네. 그 누가 찍은 거예요? 그럼? 대통령실에서 저 기자들한테 뿌린 거거든요. 그럼 공개가 아니지. 그렇죠. 아, 그 비공개가 아니지. 비공개가 그러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비공개는 비공개죠. 왜냐면은 원래 보통 영부인의 행사를 하면은 기자들이 맞아요. 가서 취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간 거잖아요. 당연히 기자들이 같이 가서 이제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같이 가서 취재하는 게 거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한미 그러니까 정상회담 그렇죠. 들어가지 못했고. 저 일정이 캄보디아에서 준비한 흔히 말해서 각국의 이제 영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서 빠져서 기자들 안 데리고 대통령실 얘기로는 비공식적인 저런 봉사활동을 한 것이다. 그럼 100번을 양보해가지고 저게 순방 끝나고 G20 끝나고 네. 국내로 와서 며칠 있다가 이런 게 있더라라고 그렇게 보도가 아니, 그래도 됐으면 안 돼. 아니 진짜 이 비공개로 하려고 했다면은 아예 사진 같은 걸 찍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뭐 국민들이 다 보는데. 100번을 양보해서 국민이 나중에 뭐 아메바입니까? 나중에 와서 저렇게 뒤늦게 알려지면 그래도 그래 뭐 그랬는데 이거는 아니 여기서 예를 들면 현지에서 막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 병원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찍어가지고 뭐 트위터 이런 데 올려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죠. 자연스럽게 공개가 된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대놓고 대통령실이 가서 촬영을 했다? 이건 진짜 아니 그리고 이게 결국 이런 거 아닙니까? 의도가 빤히 보이잖아요. 자기 이미지를 이제 세탁하려고 지금 그 주가 조작의 논문 표절 이런 아주 사악한 이미지가 드리워져 있는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성녀의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저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나하고 나이가 좀 얼추 비슷하잖아. 아니, 형님하고도 비슷하지만은 우리가 봐도 닭살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코스프레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아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좋게 보겠어요? 사실 저 아이가 이제 좀 어려운 좀 상황에 처해 있고 좀 이렇게 수술이 급한 아이인 걸로 알고 있어서 어쨌든 뭐 이 일을 기반으로 해서 좀 아이가 수술을 받고 케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근데 다만 저 사진을 보면서 위화감이 한 2가지 정도가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 정도 큰 아이는 저렇게 앉지 않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불편해요 저게. 그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좀 위험하게 들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나라보다 소위 말해서 좀 속된 말로 해서 못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저런 그렇죠.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선천성 심장병은 어디에나 있는 그럼. 질병이거든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뭐 미국에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고 뭐 캄보디아에도 있는데 그런데 꼭 좀 우리보다 이제 빈국에 가서 우리보다 좀 객관적으로 좀 못 산다라고 평가받는 나라에 가서 저렇게 그 아이를 저렇게 안고 이 사진을 찍는 게 지금 본사를 바라보는 저 코스프레는 정말 네. 본사를 바라보는 아유 부자연스럽죠 정말 참. 저게. 사실 봉사단체, 선교단체가 네. 봉사활동을 가서 저렇게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그럼 지탄스럽거든요. 당연하지. 그런데 지금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저렇게 사진. 그것도 전 좀 놀랐던 게 병원에 들렀을 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심지어. 저 그거 조금 놀랐어요. 아니 그 참 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좀 소득 수준이 낮았을 때 뭐 70년대나 80년대 뭐 잘 사는 나라 대통령 부인이 와가지고 그죠. 네. 갑자기 그 나라에서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 저기 가난한
그 마을 혹은 그 도움이 필요한 그런 곳에 가가지고 저런 사진 찍어봐. 기분 좋겠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88 올림픽 시절에 네. 그렇게 우리나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큰 행사를 열었는데 뭐 미국 누구 뭐 영부인이 와가지고 굳이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한 채 네. 빈민가에 가가지고 뭐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 같은 이치죠. 우리나라의 썩어 빠진 보수들은요, 이렇게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뭔가 우리에게 동량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긴다고 저렇게 좀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동등한 사람으로 보질 않습니다. 아유, 좀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정말 짜증이 나서 진짜 열불이 확 뻗쳐요. 이따위 것들이 진짜. 아유, 진짜 치가 떨립니다, 진짜 이것들. 아주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가 일이라도 개선되겠어?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은. 나 이제 욕이 그냥 막 솟구쳐 나오는데, 그래서 좀 어제 진짜 분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 이 빤히 보이는 이런 얄팍한 수로. 야, 김건희, 조사나 받아. 주가 조작 조사나 받으라고. 그 논문 어떻게 할 거야? 가격이 계속 유지할 거야? 왜 우리 저 멀쩡한 국민대 박사들이 똥바가지 뒤집어 써가지고 이렇게 개망신을 당해야 되고 불명예를 벗지 못하고 말이야. 아휴, 배고픈가 봅니다. 내가 이렇게 화가 날 때는 배가 고플 때예요. 예, 자 어떻게 방송 전에 좀 준비가 벌써 됩니까? 먹고요? 준비가 됩니까? 예, 뭐 떡볶이 오늘 떡볶이. 근데 예. 냄새가 네. 너무 예. 저 이건 시작부터. 자, 예. 그러면 바로 그냥 우리 광고 문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하게 이탈 수 있는 제품, 맛은 기대 그 이상 바로 퀵킷 밀떡볶이가 되겠습니다. 자, 퀵킷 밀떡볶이 보통 맛, 매콤한 맛이 있는데 2인분 구성으로 아주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쫄깃한 밀떡과 잡내 없는 어묵, 분말 스프로 아주 간단한 구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맛과 편리함은 보장도 있습니다. 냉동떡을 자연 해동한 다음에 잘라도 되고 꼬치에 끼워 넣어도 되는 납작 어묵을 넣고 깔끔한 분말 스프 탈탈 털어서 한 소금 끓이면 진심이죠. 매콤 달달 떡볶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침 좀 닦아주세요. 냈어. 넉넉고 지금. 괜찮아요, 선배? 아니, 우와, 장난 아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무슨 홈쇼핑 보는 줄 알았어요. 나 지금. 자, 취향에 맞게 대파나 소세지, 라면, 사리 등을 어우, 넣어 드시면은 더욱 풍미 있는 맛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통 맛은 일반적인 매콤함과 달달함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맛인데 흐뭇해. 매콤한 맛은 꽤 매운 편입니다만은 너무 속이 재밌어. 뒤집어지는 그런 매운맛은 아닙니다. 아우, 고춧가루의 흐뭇해. 깔끔한 매운맛으로 중독되는 맛이라 하겠습니다. 한 숟가락만 더 주세요. 자, 한 번만. 한 번만. 좋습니다. 좋아요. 예.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 좀 뭐 이거 뭐죠, 비춰주세요. 갑자기?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이 방송에서 제일 안 어울리는 거 자, 그래요, 여러분.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퀵킷 밀떡볶이 4팩 묶음 할인 이벤트 중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퀵킷 밀떡볶이 할인 이벤트 없었던 것 같은데, 자, 4팩에 25,100원. 생중계네요, 이거.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퀵킷 밀떡볶이 도착했습니다. 자. 와, 요 큰 거는 아마 내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정상근 선배 내거 걸걸요? 같은데? 그래, 많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접시도. 진짜 너무 차이가 난다. 예. 접시도 너무. 너무 좋아요. 옛날에 예. 그 진짜. 네. 분식집에서. 네. 그치. 그 저 분식집. 초등학교 때, 그래.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요게 떡볶이가 요게 유명해서. 김묘성이래. 아우 이거, 진짜 이거. 이거는 뭐죠? 이거는 뭐가 다르지? 좀 덜 매, 제 형님 드시고. 이거 어떤 거야? 그러면 요게 내 거, 요게 내 거. 이게 저예요? 자, 감사합니다. 아, 네. 자, 먹읍시다. 아이고, 마셔야 돼요. 그래요. 네? 와우. 마셔야 돼요. 그럼요. 이거 어떻게 남겨요? 자, 여러분. 와우. 자, 이제 드디어 잘 먹겠습니다. 오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광훈에게는 헌금 걷는 시간, 김용민에게는 시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김용민이가 11월 27일에 이제 목사 취임합니다, 여러분. 오. 어머. 자, 뭐 참석하실 거 없고 이걸로 이제. 네. 아유, 그 목사 되시자마자 이렇게 아이, 그래. 헌금부터 만드죠. 야, 나 먹고 살고 해야지. 자,
와. 맛있다. 아 이게 진짜 즉석인가요? 이거? 아니, 이 양념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게 바로 최고의 떡볶이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레시피로. 네.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 이거. 거의 뭐 요리인데요, 요리. 야, 여러분 진짜 이게 떡볶이에 이 추억의 떡볶이 맛 보시려면은 이거 드셔야 돼. 즉석 떡볶이 같아요, 진짜. 너무 맛있다. 아니, 이 맛을 어떻게 구현하지? 참 게. 고깃집의 그 된장찌개도 그렇고요. 맞아요. 정말 고깃집의 된장찌개는 배우고 싶어 진짜. 이 떡볶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양념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런 맛이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자, 와 이게 진짜 체리 옛날 따봉이 그 왔다 분식집에서 먹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즉석 떡볶이 같기도 하고 그럼 아 여기에 그 쫄면 사리 같은 거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우리 저 정상근 동지는 어렸을 때 어느 동네에서 살았어요? 저는 이제 인천 남동구에 살았었죠. 인천 사람이구나. 네, 인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인천 살고. 지금도 인천 살아요. 네. 아 그래요. 그다음 당진인가 서산인가? 서산. 서산. 네. 아. 한 1년 정도 하다가 또 다시 올라왔죠. 밥 비벼 먹어도 되겠다, 이거. 김가루 뿌려서.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아 이게 이사연이 거예요? 이미 찜. 아 괜찮아. 좀 또 있어? 또 있지 그럼 당연히. 저야 좋습니다. 네. 옛날에 그 김승현 씨라고 있잖아요, MC 김승현 씨. 아, SBS에서 오랫동안 그 했다. 아침에 네.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 저기 이명박 당선인 집에 가서 아침밥을 먹는데 아 맞아. 초대 손님한테도 줄 수 있는 건데 굳이 김윤옥 씨가 이명박한테만 알밥을 주는 거야. 맞아. 그래서 김승현 씨가 저한테 주시는 거라고 받았는데 아니요, 그건 이명박 씨 거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개 탔네요, 개 탔어요. 뭐 진짜 많이 드시네. 자 오늘부터 저기 우리 강성범 TV도 나갑니다. 강성범 아예 TV. 세게 온 것 같은데? 그건 몇 시에 방송하시나요? 네? 강성범 TV. 6시. 여기서 합니까? 네? 여기서 일산 아니야, 가서 하지 일산 않으세요? 가야 돼. 직접? 거긴 프로덕션이 일산에 있더라고요. 우리 매일 나가시잖아, 우리 김효성 기자님은. 네, 월화수목 나갑니다. 양념이 너무 맛있다, 이거. 아우, 그 대표가 부인이셔. 네 맞아요. 이쪽도 대표가 부인이시고 김용민 쪽도. 그 우리 대표이신 분하고 지난주에 이제 결혼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시 결혼하면 하겠느냐? 다시 태어나서 또 결혼하면 나하고 하겠느냐? 물어보셨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간이 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 레시피는 배우고 싶다. 이게 진짜 밀떡이라 진짜 쫄깃쫄깃해요. 그러니까. 네. 이에 착착 붙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치. 떡볶이가. 배우고 싶어. 너무, 구입하시래요. 배우지 말고. 잘 구입해. 먹었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하나 아껴 먹으려고. 양념 굉장히 잘 배워두네. 요즘 들어가니까 김건희에 대한 분노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역시 먹어야 됩니다, 사람은.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는. 지금 주신 게 다 보통 맛인가요?
어떤 섞었을 거예요. 어쩐지 맛있다. 맛이 이게 4팩이 25,100원. 가격도 가성비 이거 좋은 이벤트야, 이벤트. 좋습니다. 네 팩이니까.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 수능이 언제죠? 이번 17일. 주입니다. 네. 50만이 지원했대. 이번에 50만이. 네. 대학 정원이 50만 넘을 텐데. 글쎄요,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관심이 없어서 몰라. 많이 줄었죠. 50만. 수험생이 50만? 왜 이렇게 많아? 많은 거 아니죠?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100만이 넘었어요. 100만이었어. 아, 그래요? 진짜. 신생아 수가 30만이 못 넘어요. 네.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죠. 왜 애들을 안 낳나 봤더니 결혼을 안 해, 일단 기본적으로. 네, 저도 안 했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아, 결혼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커밍아웃 저요? 분인가요? 아니요. 결혼하기 싫다, 하고 싶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요? 네. 왜 그럴까? 글쎄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럼, 그리고 결혼해서 막 힘든 사람들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그럴 거야, 아마. 그게 네. 영향도 있을 거야. 그쵸. 부모님의 삶이 뭐, 그게, 애 키우기 쉬운 환경도 아니고, 네. 그 팍팍한 모습을 또 보면서, 이혼하러 이제 법정에 가지 않습니까? 네. 다 그러면 먹었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부부는 다 이혼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많대. 그럼.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수가 나오는 맛입니다. 손도 씻어야 됩니까? 네. 아, 뜨거운 거. 자, 좀 이따가 좀, 이게 대꾸가 아니라 진짜 실제로 쓰는 거예요? 그럼. 자, 이번 광고 한 번 네. 또 있습니다. 예. 자, 이번 광고는 우테그람 핸드워시. 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온 진짜 유기농 내추럴 핸드워시를 압도적 가격과 무료 배송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테그람, 이게 약초 또는 허브를 일컫는 덴마크 말입니다. 1972년부터 자연에서 자란 허브와 약초를 가공해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왔는데, 특히 유럽의 까다롭다는 걸 좀 네. 까다롭다는 걸 덴마크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덴마크어로 까다롭다. 까비가 없어. 유럽의 까다로운 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료만을 사용해서 식품은 95% 이상 유기농 원료, 화장품은 99% 이상 식물 유래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 소개해드리는 우테그람 핸드워시 3종은 세계 최고의 유기농 인증 기관인 네. 에코서티의 오가닉 인증과 비건 인증을 모두 받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테그람의 제품은 유기농 제품일 뿐 아니라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정한 감사합니다. 광고인. 자, 주민 한번 해주시고, 예. 자, 야, 이거 한번 해줘야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착한 소비의 적극적인 브랜드입니다. 좋아요. 게다가 우테그람 핸드워시의 용기는 플랜트 보틀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재활용 가능한 재질에다가 옥수수 원료를 함유해서 만든 식물 용기입니다. 지구 환경을 더욱 세심히 살피고 있는데 손을 씻었을 뿐인데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우테그람의 북유럽 자연주의 향기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스파이시 오렌지 블라썸 향. 뭐라고요? 스파이시 불러서? 그냥 불렀다. 어디 불렀어? 네, 스파이시 오렌지 블라썸 향, 그리고 와일드 레몬 그라스 향, 그리고 수딩 라벤더 향 등 세 개 종류입니다. 네네. 자, 우테그람 핸드워시 300ml 14,800원인데 김용민닷컴은 전 상품 무료 배송이 되겠습니다. 이걸로 하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또 여기다 이게 그 스파이시 오렌지 블라섬 향인가요? 좋아요.
좋아요. 여기까지 향이. 예, 네. 한번 좀 시원하게 한번 이렇게 발라보고 발랐어요. 예. 진짜 스파이시 오렌지 떡볶이 국물 튄 거 요거, 응? 요거. 오렌지가 맵다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이씨 오렌지 불났어. 저 마이크 좀 넣어주셔야 되겠다. 마이크 옆에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주세요. 네. 자, 닦아보겠습니다. 예. 이 세수까지 하는 그 오바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유, 좋아요. 아유, 좋네. 핸드워시인데? 저 마음까지 식히는 것 같습니다. 이 냄새가 너무 좋아. 향기가. 아이고, 진짜 혁신적인 아유, 방법이다. 좋다. 네. 반짝반짝하죠? 반짝반짝? 예.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짝반짝. 예. 감사합니다. 약간 예. 정신은 없네요. 자, 여러분, 우테그람의 핸드워시 4종.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아요. 어떠신가요?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고, 거듭난 것 같습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것 같은, 네, 우테그람, 핸드워시 스파이시 4종이 오렌지. 아니고 3종입니다. 삼종. 3종. 네. 3종 여러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네. 자, 국물 없는 기자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묘성 기자님부터 좀 네, 이야기 보따리 그 풀어주세요. 예. 김건희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앞서서 이제 뭐 오드리 헵번 패러디했다, 뭐 했다, 뭐 여러 가지 다 나오긴 했는데 과연 그럼 우리 언론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예.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예상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언론은 챙기지 못한 것 같아요. 느끼지 못한 것 같은데 제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앙코르와트 포기하고 14세 소년 보러 달려간 이유. 그리고 관광 대신 심장병 아동 만난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적극 영부인 외교 눈길. 그러니까 폭넓은 행보를 보여줬다라고 평가한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없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고 인류애를 실천한 것 마냥 그렇게 그렸어요. 너 지돈 내고 갔나? 지가 렌트 해가지고 갔다면 내 조금 좀 동의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잖아. 예. 그리고 지금 자기한테 절실한 거는 이미지 개선인데 그것 때문에 간 거라고도 볼 수 없나? 언론이 그 정도 좀 샤프함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막상 근데 또 가서 김건희 박사가 김건희 박사? 박사? 김건희 국민대 박사가 국민들 박사 이렇게 해서 나를 지금 매기는 겁니까? 매기는 겁니다. 이런 예 10만이 형한테 이르겠습니다. 예. 이런 퀴킨 밀떡볶이 같은 사람. 제대로 매겼네요. 네. 예. 그 어린 하나에게 던진 메시지가 그래서 그럴듯했냐. 거대 담론이라든지 뭐 평화라든지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건강해져서 한국에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야 된다. 굉장히 그냥 물론 힘이 안 되진 않았겠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공식 일정을 포기하고 가서 이 일정을 소화해서 사진을 뿌릴 만큼의 메시지였냐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굉장한 어떤 일정을 소화한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다뤘다. 이제 먼 산 바라보는 저 포즈는 정말 닭살입니다. 네. 근데 저는 저 보도 결국엔 오늘 김묘성 기자도 그렇고 네. 정상근 선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려고 하는 얘기가 저는 일맥상통하고 한다고 보거든요. 네. 저 김건희 여사 사진이 저는 사진에 주목했다기보다는 제가 주목한 거는 저걸 왜 쓰지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순방 가기 전에 기자단 차원에서 성명 냈잖아요. 성명 냈잖아. 네. 그렇지. 그 맥락이 있는 상태에서 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취재 제한, 풀 기자 취재 제한 이건 논외로 하더라도 여사가 비공개 일정으로 기자들 안 데리고 가서 그냥 뿌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 전에 맥락상 봤을 때 아니 그걸 왜 안 데리고 갔냐, 일정을 왜 그렇게 했냐고 솔직히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근데 문제 제기했다는 얘기는 일단 들어본 적이 없고 저걸 쓴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는 그 맥락상 저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거는 오히려 항의를 했었어야지. 혹시 그런 의도 아닐까? 요즘 내가 참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사람이 참 너무 그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생긴 것 같아요. 들어볼까요? 저 사진 기사 올리면은 득달같이 악플들이 달리지 않겠습니까? 예, 악플들 달라고 그 제목을 기분 나쁘게 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욕 먹더라도 그래도 PV가 올라가는데 그 좋은 거 아닌가 해서 그냥 욕바지가 스스로 되려고 저렇게 저 기사를 올린 게 아닐까. 이걸 긍정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는 게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쌍욕이 나가지 진짜 저 기사 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 기사에 댓글이 네. 2,458개가 달린 댓글의 기사를 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쭉 달리지. 이렇게 봤거든요. 네. 김용민 이사장 얘기가 맞습니다. 에휴. 압도적인 비난 댓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장사가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왜 자꾸 김건희 사진 올리겠어? 그러니까 많이 이런 보니까. 거 보기 싫으시면은 그쵸. 김건희 기사에 대해서 관심을 딱 끊어버리면은 얘네들도 안 싫을 겁니다. 예,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개인적으로는 뭐 기사에 어떤 기사가 좀 의문이 들어서 하나 갖고 온 게 있는데요. 오드리 헵번은 뭐 코스프레다라는 비판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만 다룬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 매일신문인데 소제목 중 하나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소제목이 세기의 여배우 오드리 헵번 사례는 처음. 뭐가 처음이에요? 이렇게 오드리 헵번까지 세계의 여배우까지 비교가 됐다 이번에. 라면서 비교가 됐다. 그래서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 건 처음이다. 이런 세계 여배우까지 이렇게 데뷔가 된 건 처음이다라는 기사인 것 같은데 중후반 갈수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 오드리 헵번이라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여배우가 김건희 여사의 새 코스프레 요소로 추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냥 진짜 현상만 얘기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실 대선 전부터 김건희 여사 네이버 팬카페에는 오드리 건희 합성 사진이 있었다. 또한 2012년 결혼식 사진을 두고도 드레스를 입은 김건희 여사가 오드리 헵번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참고로 결혼 당시 김건희 여사는 41살이었다. 애초에 김건희 여사를 두고 오드리 헵번을 언급하는 지지자들이 많았다는 얘기다라고 기사가 끝이 나거든요. 얘가 팬이구만. 팬클럽 회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을 따라한 게 아니라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 팬으로서 그 스타에게 헌정하고 싶은 그런 팬클럽에다가만 쓰세요. 그걸 왜 기사의 형태로 해가지고 공문회장을 흐려? 기사의 바이라인에 혹시 앞에 푸놈펜이라고 붙어 있습니까? 푸놈펜이라고 안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나마 좀 낫네. 저는 심지어 혹시 모르니까 보겠습니다. 푸놈펜 땡땡 해가지고 땡땡땡 기자 이런 기사도 여러 봤습니다. 그럴 거면 푸놈펜을 왜 뭐하러 가기? 그 서울에서 해도 되겠는데. 보니까.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서. 근데 이번에 모든 기사들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굳이 가지 않아도 그냥 주는 대로 써도 가능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를 안 써도 되지 않나? 윤석열이가 가서 뭔 개소리를 하건 간에 안 써도 되지 않나?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네. 이렇게 그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너희 전체를 상대로 해서 엿먹이는 건데, 그러면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면 공동 대응을 해서, 기사를 안 쓸 수는 없겠지. 좀 비판적으로 난석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오가 잡히는 거 아니야? 권력과 언론의 관계가 그 정도 그 긴장 관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갖고 이제 우리 국민 세금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기사를 안 쓸 수는 없다고 보는데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MBC 관련된 좀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 문제가 계속 좀 제기가 돼야 되거든요. 또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MBC는 계속 민항기를 타고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런 상황이면 계속 이 문제에 좀 집중적으로 뭐 해서 좀 이렇게 이거를 좀 이렇게 크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가 딱 쏙 들어가고 지금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동선만 혹은 이제 제공된 기사 보도 자료만 이제 인용이 되니까 이거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부적절하죠. 이런 것들은. 참 슬픈 이야기긴 한데
대한민국에서 권력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집단이 공직사회는 뭐 당연하고요. 왜냐면은 네. 저기들 뭐 승진도 뭐 이런저런 또 그 처우도 다 그 권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공직사회 아닌 곳에서 권력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친구들이 바로 언론입니다. 언론이에요. 그 권력은 뭐 비단 지금 현직 대통령이 누구냐, 뭐 현직 자치단체장이 누구냐 이게 아니라 지금 그 권력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까지 다 이제 판단이 되는 거지. 지금 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어느 한 군데도 쉴드를 쳐주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 한겨레 같은 경우 그 취임 6개월 됐을 때 윤석열이 뭐 협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야당에 대한 뭐 압수수색, 제1야당 대표 구속을 겨냥한 이런 측근 털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흘리는 이런 여러 가지 검찰 수사에 유리한 이런 언플들, 그리고 또 피의 사실 공표, 뭐 정말 거침없이 뭐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온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언론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언론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냄새를 맡는다는 점에서 권력이 아직 그놈들한테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무슨 정치 컨설턴트는 아니지만 또 그만한 실력도 없지만은 그 이재명 대표가 좀 뭐랄까 빌런 이미지를 털기 위해 애쓰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도 나름대로 일종의 자산이에요. 아니 윤석열이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명보다 더 인격적이고 반듯하고 뭐 정의롭고 그리고 뭐 선량하고 그런 이미지로 대통령 됐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자기가 임명해준 대통령 찌르고 후비고 그런 빌런 이미지로 해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그 예전에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그렇게 그 빌런들하고 싸우면서 뭐 피 튀기면서 똥 튀기면서도 그냥 그 자신의 어떤 그 존재감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변방의 그 사또였지만은 굉장히 강인한 스트롱맨으로서의 기질을 보여줬고 그런 거에 환호한 사람들이 지금도 여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이재명 후보가 뭐 저 선량하고 반듯하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싶어. 예. 뭔가 그런 이미지 속에서도 할 건 하는 그런 이미지를 잘 살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언론들이 뭐 그냥 사납게 물어뜯고 있는 이런 형국은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달리 돌파구가 없을 것 같아. 대차게 그 돌파해서 야 나한테도 힘이 있다. 이게 보여줘야 최소한 그 반반의 어떤 균형이라도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 이 입장에서 눈물 흘리고 막 온건하게 대응하고 그래봐야 야 너 힘없구나. 그래도 열심히 물어 뜯어줄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인 거죠. 우리 한국 언론의 이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감안해 본다면은 지금 뭐 목에 칼이 들어온 그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사이다스럽고 호탕하고 뭔가 이렇게 저돌적인 모습을 좋아하는데 아니 나는 생각보다 약하고 나는 생각보다 부드럽고 보는 것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대통령 강해요. 되신 다음에 하실 일이고 대통령 돼서도 함부로 보여줄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상대가 칼을 들고 지금 찌르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모습을 왜 보이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되게 그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막 되게 억울한 면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저평가돼 왔죠. 그렇죠. 그렇게 빌런 이미지. 그러니까 그 빌런 너무 이미지를 악마화시켰다 나를. 이런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은 아닌 거야. 빌런 이미지를 털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은 아니야 지금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계속 씹히고 있잖아. 논리적으로 대응해봐야 뭐 실어주기나 합니까? 뭐 인정해주기나 해요. 저 괜히 범죄를 감추려고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치를 떨어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이재명도 나쁜 놈이야.
이러는 국민들이 굉장히 부지기수예요. 네. 그 지금 명백한 검찰의 그 정치 보복성, 공작성 수사인데도 불구하고 50%가 지지하잖아. 이건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근데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무슨 얘기하다 여기 왔죠? 모르겠어요. 기승전 이재명이 됐네 약간. 아니 언론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네.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흘러왔는데 네. 언론들 너무 정말 야비합니다. 윤석열 정권 만드는데 8알의 공헌을 윤석열이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도록 길을 깔아준 인간들이 있죠. 지금 저 야당인 사람들 중에 이재명이 되느니 윤석열이 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인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대놓고 이야기한 사람도 많죠. 그럼 청와대에도 있었고 청와대에 있었던 그 인간이 지금 경기도에 가 있고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거 아시지? 네, 좀 예. 많이 들었습니다만. 나쁜 인간들 같은 경우. 그 인간은 지금 김동연이 밑에 들어가가지고 김동연 대선 주자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재명 죽이려고 하고. 이런 아주 저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동연이가. 그 김동연이 그 선거 나갔을 때 주변에 도와줬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재명 쪽 사람인데, 선거 끝나고 다 집에 돌아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다 돌려보냈어. 그래 놓고는 그 똥파리들을 갖다 앉히고, 이재명 그 혐오했던 놈들을 그 자리에 가서, 직함 주고, 참, 또 먹어야겠다. 네? 광고한 제품도 이름을. 죄송합니다. 퀵킷을 다시 먹어야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언론이 역겹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역겨운 놈들이에요, 진짜. 응? 뭐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 하시죠. 내가 또 아주 역겹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 또 있습니다. 응? 과거 요만큼 정말 역사에 기여를 했으면서 무슨 진짜 이 시대의 어떤 조류를 막 개척해온 사람인 양 자기 포지셔닝을 하는 그런 언론들.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아니 87년 6월 항쟁 당시에 전두환이가 흔들리니까 그때 사실 좀 편승해서 그렇게 그 전두환한테 들이댔던 동아일보 아닙니까? 들이댄 것도 아니지 뭐 사실. 당시 동아일보 보세요. 저 뉴스 라이브러리 네이버 다 일면엔 전두환이가 나옵니다. 땡전 뉴스처럼 일면에는 항상 빠짐없이 전두환이가 나와요. 간혹 칼럼에서 간혹 기사에서 조금 전두환이가 기분 나쁠 미간을 찡그릴 그런 기사가 있었지. 전두환이 집권한 내내 이낙연 기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동아일보 기자들이 당시 정권에 부역했어요. 또 CB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내 페이스북에 내가 어제 올린 글입니다. CBS가 이제 최근에 이제 35년 뉴스 부활된 지 35년 됐습니다. 그 뉴스 부활 35년은 뭐냐면은 1980년 언론 통폐합 때 그 전두환이가 CBS 뉴스 하지 말라고 그냥 뉴스 기능을 박탈해버렸어. 하죠. 그리고 CBS에 있던 기자들을 전부 다 KBS에 통폐합 시켜버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87년 6월 항쟁 국면에, 그때 이제 다시 시민운동에 좀 한몫하면서 CBS가 보도 기능이 정상화됐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35년이 됐어. 87년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 35이 됐다는 그쵸. 얘기겠지. 예? 근데 말이죠. 그 CBS가 항상 자기가 공정한 언론이었고 그 공정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두환 정권한테 핍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게 광주항쟁 당시에 그 CBS의 이제 취재 차량이 광주 시민들 이 군중들 사이에 있는 그 사진이었어요. 혹시 그 사진이 좀 준비되시나? 저 김용민이 페이스북 들어가시면 있는데 어제 근데 그 CBS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시위 군중들 사이에 CBS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KBS하고 MBC는 광주 시민에 의해서 불탔잖아요. 허위 보도, 이런 보도로 불탔다고. 근데 CBS의 그 취재차는 막 그 시민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CBS의 그 기자들이었다. 예, 이거 보십시오. CBS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 CBS 취재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저 승용차는 네. CBS 취재차인데 보이네요. 그래서는 이 CBS가 참 광주왕자 때 역할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5.18 기념재단에서 해석하기로는 취재차에서 불타는 거야 지금. 그러게요. 좀 앞유리도 깨진 거. 앞유리 깨지고 그 차 안에 있던 그 기자들이 끌려 나오고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저기 불탔다라고는 CBS에서 설명하지 않고 함께 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CBS 취재차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잘 보면 알겠지만 불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5.18 기념재단에서 해석하기로는 취재차를 빼앗아서 이걸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아예 계엄군 쪽으로 밀어버렸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방패로 삼은 그. 그렇지, 방패로 삼은 거지. 만약에 진짜 CBS가 시민과 함께 있었고 시민으로부터 지지와 그 어떤 그런 그 환대를 받았다면은 이 취재차를 이렇게 박살내고 불태워서 썼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또 CBS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그때 CBS 광주 CBS겠죠? 네네네. 광주 CBS에서 한 건 뭐냐면은 5월 18일 항쟁 터지고 나서 서울 CBS를 그냥 24시간 받아버린 거야. 24시간 아니었겠지. 당시 21시간 정도 방송을 했을 거예요. 20시간이나. 서울 거를 그대로 받았어. 자체 방송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체 그 뉴스를 보도하지도 않았고. 그럼 서울에서 CBS 보도할 때 그 광주 항쟁을 제대로 보도했을까? 천만의 말씀. 당시 광주 시내에서 발행되는 신문들도 다 칼질당했어. 빨간 줄로. 그냥 다 삭제되고 그래서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전할 수 없었는데 서울 CBS가 광주의 진실을 전할 수 있었을까? 못했지. 그러니까 CBS까지 시민들에게 배척을 당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취재차 빼앗기고 취재차는 불타고 그게 또 방패막이로 혹은 저쪽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점. 이 점만 보면은 CBS가 광주 시민들과 함께했다, 민중과 함께했다 이런 얘기는 지어낸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언론사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높이는데 이미지 조작 아닙니까? 김건희하고 뭐가 달라 도대체?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CBS 최근에 또 경남 CBS의 아나운서가 있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진노위 중노위를 거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복직 명령 받았는데 복직했더니 프리랜서로 계약하자라고 한 거야. 프리랜서라고 우겨가지고 그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노위 중노위 가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는데 갔더니 다시 프리랜서로 계약하자는 거지. 또 그 아나운서 얘기로는 사내에서 따돌림도 당한다는 거야. 아니 이게 CBS의 오늘의 현상이 이렇단 말이죠. 1980년에 저때 일을 막 부풀려 가지고 민중과 함께했던 그 저항하는 시민과 함께했던 언론이라고 얘기해놓고 오늘에 와서는 저렇게 부당해고 시키고 사내 따돌림 시키고 오늘의 정의를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정의가 아닌 거예요. 오늘 나의 정의를 얘기해야지 과거의 타인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나라 언론사들의 언론인들 너무 너무 참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YTN 지난 주말에 보니까 금요일에 매각하기로 했다면서. 네. 이게 사실은 51% 넘는 지분이 공기업 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영방송으로 그동안 스스로 포지셔닝을 했었는데 YTN이. 근데 그걸 판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민영방송 되는 거야? TV조선처럼 되는 거야, 한마디로. 민영화죠. 네. 지금 하겠다는 게.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민영화 방지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그걸 막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공공 지분을 함부로 민간에게 팔 수 없도록 하는 그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뒤로 YTN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나 보질 못해가지고. 달라진 거 없을걸? 그렇게 특별히 눈에 띄는 보도는 없죠, 사실. 그러니까 원래 그랬습니다. 원래 그랬죠. 네. MBC처럼 좀 이렇게 부하가 치밀고 좀 들이받고 이런 게 전혀 없어진 거죠. 해직 기자들이 지금 사장도 하고 보도국장도 하고 그러는데. 그 뭐야 이게 도대체.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또 YTN의 그 좌플래닛이라고 가보면은 무산일주의의 정규직과 차별받는 비정규직 그게 네. 너무 많아. 진짜 유명하죠, 사실. 굉장히 유명해요. YTN이. 아 YTN 또 이쪽도 계셨어. 은근히. 제가요?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잖아. 아니에요. 아니야? 이게 원래 제 회사가 YTN에서 만든 Y스타였는데 그 이름이 모 회사가 바뀌면서 제가 들어갔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아니 뭐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복잡합니다. 예. 하여튼 뭐 YTN이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사내에서의 정의가 없이 함부로 역사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역겹다 이거예요. 사실 한국의 방송사들 그리고 지금 경영진도 포함해서 그 성향 경영진이 예전에는 언론 노조 운동을 했든 아니면 안 했든 한국의 방송사 그리고 그 방송사들의 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몇 안 됩니다. 예. 그 점은 반성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노동관계법이 점점 촘촘해지고 그래서 뭐 정규직도 함부로 돌릴 수 없는 그런 구조에 놓이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필요한 것이고 그 비정규직의 손길을 이제 필요로 하니까 결국 그 비정규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지만은 그게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차별할 그런 명분이 되진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진짜. 예. 이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사내 정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언론 구조 속에서 무슨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상훈 기자님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네, 갑자기 서로 가나요? 네. 네. 저도 뭐 비슷한 얘기인데, 어쨌든 저는 이제 MBC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한국 언론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렇지. 예. 대통령실에서 이제 MBC의 해외 순방 전용기에 탑승하지 말라 이렇게 통보를 했죠. 이 장면이 아마 그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을 나중에 정리를 할 때, 그리고 한국 언론 통제사의 이제 길이 남을 그런 장면이었는데, 일단 개요부터 정리하면 그 대통령실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동남아 순방 발표 전부터 이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합니다. 꽤 오랫동안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주 전부터. 네. 네. 그래서 MBC도 3주 전에 그 여권을 대통령실에 제출을 했다라고 네. 하거든요. 뭐 이후에 뭐 어떤 일정을 갖게 되는지 또 어떤 취재를 할지 쭉 논의하는 과정이 이어지는데 굉장히 좀 실무적인 절차가 쭉 이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른바 좀 실무적인 준비 과정에서 한 번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11월 9일 그러니까 출발하기 이틀 전에 돌연 MBC 순방 기자 동행 기자는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실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가 이제 MBC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의문이 나오는 거죠. 그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는 MBC를 포함해서 순방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미 거의 다 준비가 끝난 상황이었는데 이 막판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건 분명히 실무진 차원의 결정은 아닌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수석 차원의 결정이다라고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홍보수석이 이 일에 최종 실무를 맡아서 처리를 했을 텐데 홍보수석 선에서 MBC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려면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아마 MBC는 그랬겠죠. 못한다 이 얘기가 나왔었어야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면 이 수석 이상급에서 결정이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딱 생각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두 사람. 예.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국회에 나가도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네. 분인데. 그냥 총알바지, 네. 총알바지 역할로 하시는 거고. 예. 그렇다면 이제 두 명,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이렇게 두 명만 남는 거죠. 그 실제로 이제 다음날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기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이 이 대통령실 해명하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뭐 어떤 사람이 뭐 결정을 했느냐를 떠나서 이 책임은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그 MBC의 전용기 탑승 불허는 언론 탄압에 속하는가 뭐 이 논점이 하나 있는데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해명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건 언론 취재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이 언론에게 제공하는 편의를 MBC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뿐이다 이런 얘기인데 재량권에 속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기자들이 전용기를 이용해서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는 방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뭐 일단 전용기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기자의 수가 너무 제한이 되기 그렇지. 때문에. 뭐 물론 이런 큰 순방은 어차피 취재진도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 전용기를 운항하든 뭐 민항기를 타든 꽤 들더라고요, 네, 진짜 이게 돈이 있는 매체만 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전용기를 탐으로써 그 여기서 이제 전용기를 이용하는 기자들, 그러니까 이 출입 기자들이 취재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이 정부의 유무로 이 권력이 나뉘는 이 디지털 시대에서 이 권한이 이제 생각보다 너무 엄청난 거고, 그렇다고 전용기 안에서 나오는 뉴스가 그렇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 적도 별로 없다. 뭐 이런 점에서 굳이 이제 전용기를 뭐 이렇게 몇 소수의 기자들만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이 생각은 지금 이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취재 제한이 맞는 게, 이 좋든 싫든 전용기를 통해서 일부 언론이 함께 이동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전용기 안에는 다양한 성향의 뉴스 매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MBC를 뺐다. 그러면 이 전용기 안에서 벌어지는 취재에서 MBC가 제외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언론들한테는 야, 너희들도 까불면은 배제당할 수 있어. 그렇죠. 일종의 뭐 좀 본보기 적당히 해, 적당히. 효과일 수가 있는 이러겠지. 거고요. 그러니까 뭐 게다가 뭐 민항기를 타고 갈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또 상당히 번거롭고 그렇죠. 또 복잡해서 그 MBC 이정은 기자가 이제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14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비행기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놈펜에서 발리로 가는 직행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없어. 네. 하루를 놓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루. 그러니까 지난번은 영국, 미국, 캐나다. 그야 뭐 많지, 편이. 근데 당장 서울에서 푸놈펜까지 가는 비행기도 없고, 푸놈펜에서 발리 가는 것도 그렇죠. 없고. 또 대통령 일정에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푸놈펜에서 싱가포르 갔다가 발리로 가는 아마 그 항공편을 택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봐야 되는데 뭐 몇 가지 그 옵션이 생각을 하긴 했더라고요. 그렇게 가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예 발리 취재팀은 따로. 서울에서 갔다. 바로 다른 B팀을 이른바 B팀을 보내가지고 취재를 하는 방안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네. 네. 어쨌든 뭐 이건 이제 취재 제한이 좀 분명한 거고, 그러면 이 세 번째 질문은 이제 그 명분은 적절한가? 라고 질문을 좀 던져야 될 텐데, 이 대통령실하고 이제 대통령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 MBC가 이제 가짜 뉴스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익 차원에서 데려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나아가서 뭐 MBC가 언론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조선일보가 신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이게. 예. 왜냐면은 저 사람들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세금을 내는 국민은 조선일보 보는 국민들만 세금 내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어떤 이 공적인, 책임이 있는, 혹은 권위가 있는 그런 기관에서의 판단이 하나라도 있어야. 그렇죠. 예, 최소한 언론중재위에서 MBC가 당신들 왜 이렇게 멋대로 이거 날리면을 바이든이라고 했느냐, 이 새끼라고 안 들리는데 왜 당신들 이 새끼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줘야 사실은 뭐 가짜 뉴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방의 주장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주장. 일방의 주장인 거죠. 예. 네. 어쨌든 일방의 주장,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가짜 뉴스로 취급하고 취재해서 제한을 한다라는 건데,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언론관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이제 언론에 어떤 사인을 줄 것인가, 뭐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TBS는 지금 이강태 사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을 했죠. 뭐 이강태 선배, 제가 아는 이강태 선배는 뭐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온다고 뭐 이렇게 뭐 이제 신경 쓸 분은 아닌데, 근데 아마 이제 내부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게 좀 상당히 좀 부담이 된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보이고. 야, 그 양반 그만두면 이제 새 사장은 오세훈이가 뽑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YTN도 얘기가 아까 나왔지만 이제 한정 KDN이 이제 지분을 매각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비판 언론을 지금 이렇게 뒤도 안 들어보고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옥죄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용기 안 태우는 거는 저는 일종의 시작
사인이라고 보거든요. 사인.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이제 언론이 방조하고 좀 이렇게 세게 그 언론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더한 액션도 나올 수가 있다. 이 첫 액션이 너무나 충격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이 반년도 안 됐는데 지금 한국 언론이 상당히 좀 기로에 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뭐 이렇게 유야무야 이렇게 사실상 넘어가 버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분명히 반드시 다음 액션이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좀 이렇게 다음 액션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MBC가 그 세금을 탄로했다. 네. 어, 여의도 매각.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탄로했다. 이런 혐의로 520억 원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MBC가 세금을 탄로한 적이 없다. 탄로할 이유가 없다.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국면에서 야, 520억 추징금 때리면은 이거 누가 그거를 정상적인 그 추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건 못 보지 그렇게. 어머 520억 나왔네. 준비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니 언론사 당연히 세무조사 받아야 되고 탈세 뭐 하면 뭐 네, 해야죠. 책임져야 되고 네. 다 좋은데 520억 이건 나중에 법적 MBC도 대응을 하겠지만 말이 안 되는 액수예요. 너무 치졸합니다. 너무 유치해요. 진짜 이게 성도라야 진짜 뭐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이런 정도까지 이르렀으면 이제 이 정권은 이제 무너지는 게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럴수록 걔네들은 더 강한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더 열심히 자기들의 권력을 배산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제가 감사를 받아본 사람들의 얘기를 최근에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감사를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냐면 이를테면 평화나무였으면 만약에 감사를 받는다. 평화나무가 어떤 달에 무슨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막 자료집 설명회도 만들고 이러면 A4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예.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 뭐 다른 달이 평균적으로 뭐 한 3박스 썼다. 행사가 있는 달은 당연히 5박스, 6박스 쓰죠. 네. 근데 감사를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 설명을 해도 야 니네 하나씩 꼬불 쳐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규명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갖고 야 니들이 꼽을 쳤네, 니들이 삥땅 쳤네. 뭐 이런 자료가 있었고 이런 자료를 냈다. 라고 했는데도 야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이 나갔잖아. 니네들이 몇 박씩 가져갔지. 이런 식으로 따진대. 그 감사원이 MB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여러 번 했었지. 감사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는데 MB 그런 때는 식으로 문제 없다. 박근혜 때는 문제 그쵸.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죠. 이제 정말 참 양아치들도 이런 양아치들이 없습니다. 정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민동기 기자님 어떤 얘기 역시 해볼까요? 이제 연관된 얘기인데요. 그 현지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캄보디아 푸놈펜에 가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하고 한일 정상회담도 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했는데 지금 MBC에 대한 이 취재 제한 조치, 배제 조치 이것도 거의 기록적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언론사적으로도 그렇고 대통령 순방, 해외 순방의 역사로 비춰봤을 때도 그렇고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 전속 취재로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계자. 정상회담을 할 때 모두 발언을 하잖아요. 양 정상들이. 네. 그럼 기자들이 들어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그 정상회담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오르륵 들어가서 셜라셜라 하고 가끔은 몇 가지 질문도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트럼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 나가세요 막 이런 한단 말이야. 네. 그거를 아예 정상회담 자체를 비공개로 해버렸어요. 전속 취재를 이번에 처음 들어보셨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전속 취재가 아니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대통령실에 예전으로 따지면 청와대에 사진 전속 담당 혹은 카메라 전속 담당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대통령을 다 찍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한다 언론사에다가. 전속 담당이 영상을 찍어서 그걸 풀로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라서. 찍어서 요걸 몇 가지로 편집을 해가지고 야 이씨. 그냥 줄 테니까 받았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 새끼들 뭐 바이든 쪽팔려서 이 발언 사태가 또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그 편집해서 주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대통령 본인이 말을 조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일이 보통 벌어지면 아 다음에 말을 조심해야지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 대통령의 생각은 아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언론을 막아야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자 그것도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최소한 정상회담 비공개를 하니까 끝나고 나면 뭘 합니까? 브리핑을 해줘야죠. 브리핑을 하잖아요. 네. 그게 형식이 몇 가지 옵션이 있죠. 하나는 공동 뭐 브리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동으로 양국의 이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냥 이번에 개별적으로 다 갔거든요. 근데 기시다, 했어요. 바이든 다 Q&A 했어요. 윤석열만 안 했습니다. 저 진짜 재밌는 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했다고 우리나라에서 리포트를 썼는데 우리나라 기사에 대통령 싱크가 없어요. 네.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발언만 있는 거예요. 아, 방송 뉴스에서. 네, 방송 뉴스에. 야, 윤석열은 자료 화면으로만 있어요. 그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보면서. 아니 진짜로 이상한 거고.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까 정상훈 기자가 MBC 그 기자단 배제, 대통령 조영기 배제됐을 때 이정은 기자가 그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취재를 했거든요. 밀항기 타고 가서. 근데 최강 시사랑 인터뷰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때 이정은 기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채널 1하고 채널 2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찍을 때 대통령 채널 1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대통령의 어떤 공식적인 마이크 그걸 갖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 싱크. 그리고 채널 2는 이런 거 현장. 네. 이를테면 이태원 스케치. 참사 방문해가지고 예. 야 뭐 여기서 사람이 많이 죽었네. 여기는 이런 게 이제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이 새끼들은 네. 국회 이 새끼들이 통과 안 시켜주면은 바이든 쪽 그게 살려서 채널 2 영상 네. 현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풀로 이렇게 쭉 하다가 돌려서 이제 발견한 그쵸. 거잖아요. 이거를 이 채널 2 음향을 이제부터 하지 말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적인 요구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영상 취재단한테 이건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대.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상 기자단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죠. 취재하지 말라는 거지. 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옥신각신이 약간 있었나 봐요. 근데 명확하게 정리는 안 됐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G20하고 그래서 캄보디아 하기 전에도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전속 취재라는 얘기가 거기서도 나왔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영상 다 취재해가지고 할 테니까 그거를 받는 전속 취재, 이거를 받아라. 이렇게 다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비공식적 물밑에서 약간 옥신각신 했다는 거야. 그러고 갔어. 갔는데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 대충 단계가 부탁을 있었네요. 했는데, 네. 아니, 오케이를 안 받아들이네? 야, 그럼 그냥 우리가 할게. 이런 거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 보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모르겠어요. 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또 윤통이 뭐 어떻게 얘기를 하고 기사들이 기사를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자, MBC 대통령 조영기 배제 사건이 있었고, 이 전조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니 거길 왜 가요? 대통령 가는데 순방에 기자들이 왜 따라갑니까? 현장 취재하려고 따라가는 거 아니야? Q&A 하고. 근데 그것도 못해. 채널2 마이크 이것도 못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언론사, 그 방송사가 됐든 신문사가 됐든 언론사의 보도 책임자라고 한다면 들어오라 그럽니다. 들어오라고. 항의 차원에서 짐 싸서 백하라고.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봐, 이거는. 근데 김건희 그런 기사 쓰고 대통령실에서 있다고. 제공하는 자료를 실어주면서 오드리 헵번을 비교하고. 아, 좀 이해가 가네. 왜냐면 쓸 기사가 없잖아. 그래서 거기서 취재를 못하니까. 서면 보도 자료만 지금 주니까 쓸 기사가 없잖아. 그런 기사 거부해야지. 뻔할 뻔짜 누가 봐도 다 아는 그런 의도가 서려 있는 그런 기사를 그것도 보도 자료라고 받아가지고 실어주고. 아이고 정말 참. 내가 이제 국무원 기자회가 월요일 날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정상회담이 화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아마 화요일 날 진행이 될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전 약간 뭐 기업인들 만나고 이런 건데, 내일 만약에 정상회담, 각국 정상회담 만나고, 이런 정상회담에서도 만약에 전속 취재하고 서면 보도자료를 대체한다. 거부해야 돼. 그럼
예, 아니 근데 그 저희 MBC와 공동 대응한다라고 한 건 어떻게 됐어요? 공동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공동 대응 전혀 안 성명하고 이루어지고 성명만 냈죠. 성명만. 열심히 취재도 못 하고 그 비행기 다 탔고 비행기 다 타고 한겨레 한겨레가 경영만. 한겨레 경영은 따로 민항기로 가고 이런 등신들 같으니라고 어디서 아이고 이런 것들도 기자랍시고 어? 마이크 저 카메라하고 마이크 내려놓고 응. 와야 돼요 기자단이. 그게 완전 이런 모욕과 수모를 당했는데도 권력이 윤석열이한테 있으니까 이 권력의 냄새 맡는데 귀신인 이 기회주의자들이 어? 쉽게 그 취재를 포기할 수 있겠나? 어? 아 여러분 언론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게 뭐 윤석열을 욕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도 욕해야 되지만은 이런 그 윤석열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그냥 뒷받침해주고 어?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이렇게 현장 취재도 못하게 하고 전속 취재라는 형식으로 일방적인 사실상의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영상과 보도 자료만 서면으로 제공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가기 전에는 성명도 내고 공동 대응하겠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지금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지금 비난이 집중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자단 차원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네. 욕은 기자단으로 향해요. 그렇겠죠. 이제 그거를 아셔야 돼. 공동 대응하겠다는 약속은 왜 이게 뭐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어? 엎어버릴 것을 아이고 진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보신 이 기자들의 민낯이 우리나라 언론의 그 수준입니다 정말.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물 없는 기자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까요? 예. 네. 자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